네, 힐링 토크 콘서트 코로나 시대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매일신문 아나운서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우울감과 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명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오늘 이 코로나19 우울감과 불안감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힐링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코로나19 심리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와 함께할 힐링 토크 콘서트 한 분을 모시도록 할게요. 힐링 닥터로 잘 알려진 분이시죠. 의학 박사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공정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공정규입니다. 네. 현재 교육부 위 닥터 자문의 대표로 교육부 힐링 어벤져스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를 위한 힐링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네. 제가 이제 교육부와 그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11년도 이제 12월 달에 한 아이가 내리잖아요. 떨어져 내리는 것이 그게 어디신지 아세요? 도시가? 네, 대구. 네, 대구 수성구. 그래서 제가 2012년도부터 학교 폭력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그 위원회를 조직하고 대표로서 교육부하고 인연을 맺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한 2년 동안은 희망 토크라는 제목으로 힐링 토크 콘서트를 떠났죠. 그래서 주로 만나뵀던 분들이 이제 선생님, 또 학부모, 학생. 그때는 학생 학부모를 많이 했었고요. 작년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 코로나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닌데 저희들이 화상으로 자문해 주는 시스템이 위닥터 위원회예요. 그래서 제가 위닥터 위원장으로 있는데 화상으로 자문이 메인 잡이고 두 번째로 한 번씩 이제 대규모로 이제 사람들이 한 250명에서 힐링 토크 콘서트를 이제 한 거죠. 힐링 토크 콘서트라는 것은 그냥 바로 선생님들 또는 학부모들이 질문하고 싶은 걸 질문하고 또 제 의견을 나누고 이런 자리였는데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오프라인은 못하고 온라인으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강연을 했었고요. 근데 코로나19가 되면서 이제 언택트, 그러니까 화상으로 자문해 주는 것이 지금 인기가 완전 업이 돼 갖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또 학부모들이 이 화상으로 뭔가 자문 받는다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게 멀어져 있는데 요즘 지금 어떤 굉장히 많은 학교 또 학부모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니까요, 우리 교수님께서 또 의료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19 의료 봉사를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이번에 혹시 뭐 보셨어요? 네. 아마 그 유명 인사 뒤에 나오는 사람이 전데요. 지금 그때 얼굴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좀 다를 거예요. 지금 이 얼굴도 제가 보니까 이 얼굴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이 사진은 충분하게 뽀샵 처리가 된 사진이라서 코로나 그 당시를 좀 돌이켜 보면요, 우리나라에 이제 코로나가 첫 환자가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발생했고요. 제 고향 대구는 2월 18일 날 소위 31번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대구 지역에 코로나 지역 감염을 우려한다는 멘트를 했는데요. 사실은 2월 29일 날 대구에서만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이 넘게 되고요. 그때 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고, 그 며칠 전에 그 이상구 대구시 의사협회 의사회 회장님께서 이제 의사 구한다고 막 호소문 또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뭐 대구 시민으로서 또 제가 고향이 대구고 해야 된다
뭐 이 안 하면 마음이 더 불편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시는 분도 아시기 때문에 또 제 지인이 또 안철수 대표고 안철수 대표도 긴밀하게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제가 또 그쪽에 코로나 위원장도 맡고 있어서 3월 달에 이제 제가 봉사를 하게 되었고요. 안 그래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더라고요. 집사람이 보내주느냐고. 저는 이제 이제 조율을 하고 이제 혼자 가려고 먼저 했더니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뭐 집사람은 왜 안 가냐고 자꾸 그래갖고 저희 집은 전혀 그 문제가 없이 잘 갔다 왔죠. 박수 한번 드릴까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많은 의료진들이 이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였는데요. 정말 생각만 해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의료봉사 일과 그때는 어땠나요? 네, 의료봉사 일과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집에서 이제 그 코로나19 이제 지역 그 거점 병원 서무시장 앞에 있는 병원요, 그죠? 대구 동산병원에 와 그날 3월 1일 날 가는 일요일인데 차가 완전 논스톱이야. 바로 너무 빨리 와버려. 차가 아무도 없어.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게 좀 스산하더라고요. 내가 사는 고향 대구 내 도시가 이게 완전히 이게 뭐 영화의 한 장면이야. 갔는데 그 앞에 또 수문시장이 있잖아요. 수문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선시대 이후에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5년 전인가? 그때 왜 화재가 크게 안 났어요. 그죠? 그때도 이제 저랑 이제 안 대표랑 한번 이제 막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수문시장이 문을 닫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갔더니 의료진도 그 일과를 같이 말씀드리면 오전 반에 안철수 대표와 김미경 교수 저 3명이 다야. 오후에는 한 2명이 오는데 깜짝 놀라겠더라고. 병실에 막 그 방호복 있잖아요. 방호복을 이제 입고 갔는데 그 당시는 그 초반의 방호복은 상태가 안 좋아. 쉽게 말하면 이게 비닐 있잖아요. 비닐을 그냥 덮어 씌워놓은 거야 나한테. 이 비닐을 이렇게 덮어 씌워놓은 거야 나한테. 그 병실에 문을 딱 들어가는데 원래 이 접수받고 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병실에 가면 사람을 이렇게 환자분을 뵐 수가 있는데 코로나19라는 것이 이제 그 호흡기기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호흡도 곤란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주로 본 환자는 이제 경증 환자였거든요. 이제 중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당연히 볼 수도 없고 보질 않았고 중환자 경우에 이제 선망 상태가 오는 경우가 있으면 제가 정신과 의사니까 그때 그 병원에는 정신과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문해 주게 됐는데 근데 경증 환자니까 사실은 이게 호흡곤란 내가 더 많이 와. 내가 뭐 덮어 쓰고 이런 데 쓰니까 이게 2시간 있으면 교대해줘요. 2시간 더 이상 못 있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보니까 이게 경증 환자니까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감염병으로 인한 어떤 고통보다도 불안, 우울, 뭐 고립감 이런 데 대한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제 자살을 하려고 그래갖고 병원에 그 스텝이 막 교수님 빨리 어디서 지금 저분 봐야 된다고. 제가 뭐 자살 상담 이게 전문인데 우울증이 전문이거든요. 전문인데 이제 환자를 다 회진을 돌고 이렇게 그 환자를 보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 시간을 길게 주기 위해서 내가 이게 막 고글하고 이게 막 자국 있고 막 이게 막 굉장히 이제 했고요. 제가 주로 했던 건 이제 일반 병실에 입원 환자를 이제 코로나 검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회진을 돌고, 그다음에 주치의쌤한테 이제 보고하는 거죠. 보고하고 회의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환자분들이 그 신체적으로 아픈 것보다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어요. 하여튼 좀 이제 면담이 좀 정신까지 긴 면담을 하는 경우에 좀 길어지잖아요. 정말 요즘은 이제 그 방호복 안 입고 환자 보니까요. 환자 보는 게 뭐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다. 방호복을 안 입고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죠. 그러면 그때 당시 의료진들도 심리적으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그때는 우리 의료진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해소를 할 수 있는지?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제 지금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이 코로나가 뭐 공기중 감리 뭐 아직 잘 모르는 상태 같거든요. 아까 우리 김민정 아나운서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연배도 묻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감염병 학회가 정하는 자원봉사 나이를 넘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감염병 학회는 이제 그 50살 넘으면 웬만하면 하지 마라. 사실은 겁나죠. 뭐 일단 분위기 자체가 겁나요. 왜냐하면 이게 막 일단 대구 도시라는 게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병원에 가니까 그 병실에만 그 사람 그 환자분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또 밖에 못 나와. 병원이 딴 데는 다 조용해. 그리고 감염에 대한 그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오히려 말이죠. 그 당시가 의료진도 그렇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전쟁. 사실은 그 전쟁이거든.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났을 때는 총알을 맞아도 총알 맞은지 몰라요. 너무 정신이 막 사야 되니까. 돌아올 때 이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제 의료진도 그렇고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는 상태라서 오직 그냥 이 환자를 봉사한다는 이 생각만 있었고 그냥 저희들은 또 오전 오후 두 타임을 뗐거든요. 대개는 한 타임을 뗐는데 우리는 또 뭐 같이 간 분이 두 타임 뛰자 그래갖고 두 타임 같이 뛰고 오전 오후 보통 환자 한 50분 받는데요. 그럼 집에 가면 이제 뭐 그냥 탈진돼 갖고 그냥 자야 돼요. 자면 또 일 나가서 또 오고 그때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전쟁 상황이고 정신이 없고 또 시민들 입장에는 이런 게 있죠. 시민들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럼 초기에는 우리가 이런 이 재난 감염이 됐던 재난 상태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위 저도 이제 그 언론에서 이제 뭐 의사 영웅 이렇게 뭐 나온 타이틀로 나온 적도 있는데 이제 뭐 영웅이다, 뭐 전사다, 천사다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도 막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이때가 오히려 흔히분기예요. 사실은 지금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마음의 불안, 우울, 불면을 잘 대비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이 자살 증가에 대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때는 정신없었어요. 그때 뭐 누가 묻더라고요. 교수님 뭐 괜찮으셨? 예,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교수님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 와서 말하시면 지금 와서 말. 고생 받으셨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 제가 죽을 뻔했어. 너무 막 답답해갖고. 이게 듣다 보니까 그럼 코로나19 불안 또 우울의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트라우마 학회도 이야기하고 경기연구원에서 4월달에 우리나라의 이제 코로나로 인한 국민 정신 건강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47.5%가 불안 우울감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 17.8%가 높은 65.3% 그러니까 국민은 절반이 불안 우울한 거고 대구 사람은 3분의 2가 불안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이 49.6%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솔직히 정신과 진료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 있잖아요. 근데 국민이 49.6% 절반이 야 이거 좀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정신과 병원을 가든 뭐 아니면 정신과 의사가 뭐 와서 강의를 해주든 아니면 심리학자가 강의를 해주든 이러한 정서 지원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 코로나에 대한 불안이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 메르스의 1.5배라 그러고요. 그 조사에 의하면 암 사망 원인 1위 암, 그다음 심장 질환, 그다음에 저 뭐 예를 들자면 뇌질환 이런 것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1.3배.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한 달, 두 달 됐나? 저한테 오시는 분인데 그동안 잠깐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코로나로 불안해서 병원에 못 왔다. 병원에 못 오면 약을 안 먹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뭐 그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심장병 환자예요. 안전에 벡토리스 협심증 환자인데 그 약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어머니 지금 코로나보다 이걸로 더 빨리 지금 안 좋아. 그래 약 꼭 먹으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암이라든지 물론 이제 암도 잘 치료하면 되지만은 심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걸 더 잘 이제 케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는 사실 아직 걸리지도 않았잖아요. 그거는 지금 걸려 있고 치료받고 있는 거고. 그만큼 환자분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스트레스나 불안이 있다. 그걸 이제 지난번 의료봉사 때도 몸소 느꼈고요. 의료봉사 때도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여튼 느꼈고 또 환자 보면서 느꼈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관련 뭐 강연이라든가 글을 좀 요청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만나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불안해하고 더 우울해하고 지금은 아마 이럴 거예요. 지금은 이 제일 처음에는 허니문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불안하다가 이제는 약간 우울해질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구 경우는 지금 우울 모드로 들어갈 거예요. 좀 허니문기에서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하다가 불안하다가 약간 우울한 모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요즘 우울해요. 딴 거, 코로나 아니고 딴 문제는 아니고요. 예, 농담이고요. 예. 네. 아마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불안 우울 질문 있습니다.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 시민분들이 직접 질문을 던져주시면은 교수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질문을 쭉 들어보고요. 제가 잘 필기해서 잘 모아서 그룹을 잘 지어서 설명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그 진료도 보신다 하는데 그 정신과 진료 같으면은 이게 그 환자랑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환자하고도 표정도 정렬 같은데 마스크 쓰고 이렇게 진료하시든지 아니면은 이게 탈의해서 하시는지도. 당연히 써야죠. 예. 당연히 써야죠. 지금 그래서 지금 충분히 지금 거리를 지금 오늘은 아까 마스크를 수거해봤는데 그게 충분히 지금 이게 비말이 날아가도 안 날라오는 거리로 지금 잡고 있어요. 예. 병원 진료할 때는 써요. 저는 이게 또 야외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썼다 뺐다 해서 마스크에 대한 불안감은 요즘 좀 있거든요. 이렇게 혹시나 나가더라도 마스크 안 챙기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은 또 있고 요즘 좀 약해지니까 조금 다행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최근에 코로나가 되고서 좀 심각했을 때 집에 이제 식구들이 학교 가는 학생들도 집에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어른도 직장을 못 나오지 말라니까 집에 식구가 다 집에 있었는데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열흘 정도 집에 있다 보니까 갑갑해서 자꾸 나가려 그래요. 그런데 딸 같은 경우에는 고1이고 학생이고 한데 아들은 자꾸 나가는 외향적인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자꾸 밖에 나가고 약속을 자꾸 나가는데 좀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도 하고 했었고 딸 같은 경우에는요 슈퍼 같이 한번 나가자고 해도 나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심각하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이렇게 그 대하는 코로나 이 질병에 대하는 마음의 심리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있나가 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일단 다른 분들 질문 있으면 좀 모아서 그룹을 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 걸리기 때문에 코로나 생기면 말하면 자전거를 밖에 나가서 많이 타다 되는지. 코로나를 하고 자전거,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 아무도 안 먹는 거지.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불안, 그 다음에 우울 뭐 한다는데 저는 자영업을 하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 대인 관계가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드냐? 내가 코로나를 걸리든지 뭐 의심 증상이 있어서 한다든지 그런 2주간이라는 격리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제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올 스톱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 가족들한테도 될 수 있으면 사람을 만나지 마라. 그리고 막 좀 강제를 시킨 부분들도 좀 있어요. 왜? 코로나에 걸리면은 우리 집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또 가장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집을 또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런데 또 젊은 저희 아들이나 딸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만나기 좋아하고 나가고 싶고 그러죠.
거기에서의 부딪히는 스트레스 갭이 또 상당히 크고, 또 그게 걸리게 되면은 저희들이 저는 또 납품을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을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스스로 거기에 벽을 치고 막 하니까 거기에 받는 스트레스로 엄청나게 힘든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걸리면 안 된다라는 그 강박감. 의외로 또 공무원이나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차라리 걸리면 2주간 격리하고 집에서 쉬지 라는 생각을 가지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내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를 잘 못하죠. 그 친구들은 걸려도 집에서 쉬고 월급 받고 그러고 또 다시 출근하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업을 완전히 접어야 되고, 그 접는 거는 좋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또 재기를 해갖고 갈 것이냐. 그래서 교수님 이야기하셨던 불안이 오고 막 그런데, 저는 그 우울도 지나간 것 같아요. 제 생각. 지금 또 두려워요. 오늘 내 안 오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이 자리에. 그런데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이런 대인관계 이렇게 모이는 오라고 한 친구가 있어요? 네, 한 사람이 있어요, 옆에. 나쁜 사람. 네, 나쁜 사람이죠. 나는 3개가 걸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갇혀 있는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경우. 그러니까 제 스스로 극복이 안 돼요. 아무리 그거를 하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해도 내면에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참 저로서는 힘든 경우예요. 이럴 때 교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지. 예. 알겠습니다. 또 다 질문 다 모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치료제 개발을 그제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2차 대유행은 다시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활동을 영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또 사람이 많은 데는 가능하면은 안 가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그런데도 가도 되는 건지. 서울 코엑스나 이런 데 뭘 한다 그러는데 그런 장소에도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 안 간다고 해서 이제 또 안 가면은 또 경제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좀 다녀도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민영 아나운서가 또 질문하시고 다 한꺼번에 해서 좀 맞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선생님 질문에 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직장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저도 모르게 감염이 되었을 때 주변으로부터 약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직업이만큼 외부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나도 걸리지 않을까, 걸렸을 때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하나하나의 답을 하기 전에 제가 좀 불안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불안은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불안하면 보통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으로는 걱정이 깔리고, 신체 증상들이 오죠. 답답하다든지 가슴이 빨릴 때 기타 등등이 오고, 그럼 또 행동 증상까지 오기도 하죠. 안절부절 못한다는 게 오는 것들이 불안인데, 이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일단은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원시 시대로 돌아갑시다.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라 치고요. 우리가 이제 밀림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저 숲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스럭.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야 이게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렇게 딱 집에 도망갔고, B라는 사람은 호랑이라고 생각 안 하고 계속 놀았어요. 그럼 누가 살 확률이 높죠? 집에 도망간 사람하고 도망가고 계속 노는 사람하고 살 확률. 네? 학장님, 네? 그렇죠. 도망간 사람이 살 확률이 높죠. 그런데 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실제로 호랑이가 아닐 가능성은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그냥 바람 소리일 수도 있고 조그마한 동물이 지나가는 소리일 수도 있고, 확률은 호랑이가 아닐 확률이 훨씬 적은 거예요. 대신 한 번 걸리면 죽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도망간 사람이 살 확률이 높은데, 김인정 아나운서, 우리는 살아남은 자의 후예일까 죽은 자의 후예일까? 살아남은 자의 후예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요, 기본적으로 불안한 감정을 어느 정도 겪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점을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안을 이야기하기 전에. 뇌는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 확률적으로는 호랑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은, 일단 뇌에서 편도체가 일단 도망가고 봐요. 일단 살아놓고 전전두엽이 다시 판단하는 거죠. 아, 이거 호랑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에 대해서, 이 불안이라는 것은요, 불안과 수행 능력을 보면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내일 시험을 치는데 너무 안 불안해. 그럼 성적이 잘 나올까 안 나올까? 너무 불안해.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적당하게 불안한 게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감염병에 의해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그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생존하기 위한 우리 뇌가 예전부터 왔던 그 정상적인 수준에 있다. 물론 이게 아주 심한 경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느끼는 정상적인 수준에 있다는 대한 그러한 어떤 믿음? 그러한 것들이 일단 기본에 있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어떤 적정하게 불안했기 때문에 예방행동 수칙을 잘 지키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 심하게 되면 내가 가지는 이익보다도 내가 가지는 불이익이 더 많아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행동 수칙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이야기 하나 할게요. 불안해하는 사람한테 일단 코로나 불안한 사람 손 들어봐요. 일단 그거부터 한번 불안. 안 불안하죠? 손 들어봐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알아서 하시고. 불안하죠. 정상적인 반응이라 말씀도 드렸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하시려면 코로나로 인해서 폐렴이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치료가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전에 이걸 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7월 10일 기준 173일째인데 13,338명이 확진자로 나왔고, 환자죠. 우리 이제 의사들은 환자라고 단어를 많이 쓰니까 사망자 수가 288명이에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폐렴으로 몇 명이 돌아가시는지 아세요? 대강 한번 그냥
대충 너무 심한 거 모른다. 폐렴으로 2만 3천여 명이 해마다 돌아가셔요. 코로나도 이제 나중에 이제 사망 원인이 잡히면 코로나 이것도 폐렴 안에 들어가고 코로나 폐렴 따로 이제 그 숫자를 잡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코로나로 인한 그 때문에 지금 예방 행동 수칙을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때는 왜 안 불안했는데 이런 말 이제 그게 아니라 하여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독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독감이 돌잖아요.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 코로나 일어나지 미국 독감으로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돌아가시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갖고 숫자도 안 나와요 지금. 독감이 인플루엔자인데 의학 용어로는 해마다 우리나라가 독감으로 400명 이상 돌아가시고 계시고 독감으로 인한 폐렴으로 해마다 2,400여 명이 돌아가시고 계셔요. 한번 그거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거 좀 다른 비교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좀 비교를 좀 들기가 못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2017년 잠깐 그 새로 들어온 OECD 국가 리투아니아한테 뺏겼다가 하여튼 계속 자살률 1위잖아요. 해마다 13,000명씩 자살해요. 해마다. 그래서 이 팩트예요, 팩트.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 이야기 처음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처음 들어본 사람. 되게 처음 들어봤더라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에 무조건 하지 말고 무조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이제 연달아 말씀드리면요. 코로나로 이제 뭐라겠지? 내가 아까 걸려서 감염에 걸려서 제가 감염이 됐을 때 혹시라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지금 이게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요. 코로나19 환자는 환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 있잖아요.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자예요. 폭력의 피해자는 피해자가 고소하고 이러잖아요.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자기가 더 죄인이야.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환자는 환자예요. 물론 그 사람이 너무 조심 안 하고 했다면 좀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코로나 확진자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확진자는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걸렸다면 그 사실 우리가 비난하거나 혐오하거나 원망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그런 류에 계시는 분들이 더 밖으로 안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숨게 되죠. 자꾸 검사도 안 받고 치료도 안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 사회는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일을 사실 지금 우리 매일신문하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대구 경북 희망기부 챌린지 그 코로나 선거 모으고 있어요. 제가 제안을 드렸고 제가 이제 1호 그거 쭉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 취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 취지가 나름대로 자기가 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이제 밥을 먹고 사시는 분들이 이번에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의 99%가 재난지원금 다 받았잖아요. 나 그거 좋다 그랬어요. 받아라. 받아서 상품권에서 가족이 있어든 자기가 든 쓰라. 주익이 돌아가니까. 그러나 적어도 대구에 좀 그러신 분들은 거기서 끝나면 대구의 자존심이 아니다라는 게 이번 희망기부 챌린지 저희 제안이에요. 그 사람들은 현금으로 도네이션해라, 기부해라. 그래서 그 돈으로 대구 경북의 중소기업들 잘 안 되는 쪽의 물건을 사라. 사서 대구의 취약자인데 줘라. 그것이 돈을 저희들이 돈을 10억을 넣을 수도 없고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연대감의 문제예요. 좀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같이 가는 느낌. 또 여기 계신 분은 세상이 따뜻하다는 느낌.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은 코로나 걸린 환자를 비난하거나 혐오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문제예요. 이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코로나19는 언젠가는 끝나겠지만은 전염병은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코로나19 이후에 더 급속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한 어떤 사회적 믿음, 연대감이 없다면 우리는 4차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행복과 이런 것은 굉장히 멀어지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이제 코로나에 내가 확진이 되었으면 자기가 그때부터는 이제 확진이 됐는데 돌아다니면 그거는 진짜 좀 문제죠. 그러니까 코로나에 비난받을까봐 죄책감을 느끼고 이런 분들은 물론 쉽게 제 말 한마디로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은 잘못이 없고 그분들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비난하는 사람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비난하는 사람 비난하는 뜻이 아니라 그건 똑같이 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훨씬 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사실은 이제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이 코로나19 걸리는 것 자체가 이 생계하고 연계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생계하고 연계되겠지만 더 많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정신과 의사잖아요. 참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어떻게 따지면 불안 우울보다 더 기본적인 욕구가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 그거는 불안 우울을 이렇게 뭐 불안하지 마세요, 우울하지 마세요 하기가 말하는 자체가 미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불안에 대한 기본 개념, 그 정상적인 거고 또 불안 적절하게 함으로써 된다는 것, 또 걸렸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의 죄책감이 안 갖도록 우리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불안이 생계와 연계됐을 때 참 진짜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희망기부 챌린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장 안 걸렸지만 혹시 걸리더라도 그게 뭐 크게 도면 이러한 사회적 연대가 있구나 그러면 조금 다운이 되거든요. 조금은.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이 지치거나 무기력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강박적이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이런 말씀을 좀 다른 차원으로 드릴게요. 생계 문제는 제가 좀 논외로 할게요. 생계 문제는 제가 건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건 생계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불면증 환자 있잖아요. 불면증 문제가 뭔지 알아요? 불면증 환자? 너무 자려고 하는 거예요. 강박장애 환자 문제가 뭔지 알아요?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김민정 아나운서가 동대구역에서 서울을 가고 싶다면 서울행 기차를 타야 되죠. 그런데 부산행 기차를 탄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확률은 적죠. 확률은. 저는 없어요, 아직까지. 저는 대구에 내릴 걸 부산에 내린 적은 한 번 있어요. 자다가. 네. 이게 KTX니까 옛날에는 잠깐 놓치니까 바로 부산에 내려주더라고. 근데 간혹 가다가 부산에 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탔다 치면 김민정 아나운서가 부산행 기차를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산까지 가요. 잠을 안 잤다는 범위 내에서 금방 알아차려요. 대부분 금방 알아차리죠. 내가 잘못했구나. 지금 제가 이 불안이라든가 강박이라든가 뭐 이 번아웃이라는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불면증 환자 잘 자고 싶은 거예요. 강박증 환자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과도한 에너지, 잠을 너무 잘 자려고 하는 그 걱정이 잠을 못 자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잘한다는 면이 오히려 내 결과에 반대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코로나가 아니라면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행복이 목적이라면 뭐 방법은 행복의 목적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개는 행복이 목적이더라고요. 목적이라면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불안으로 잠깐 넘어왔어요. 어느 정도 너무 과하다 하면 힘을 좀 빼야 돼요. 그 불안에 대한 힘을. 그러지 않고는 내가 생계를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뭐 생계든 뭐든 원래 방향하고 반대로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리고 좀 전에 경제 이야기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일부러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된 것도 이게 너무 잘 옮길 수 있으니까 된 거잖아요. 막 비행기 타고 왔다 타고 뭐 이러니까. 옛날 같으면 팬데믹은 세계 대유행이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될 수가 없잖아요. 뭐 미국에 안 가는데, 못 가는데 헤엄쳐서 미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근데 일부러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실제로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 예방행동 수칙만 잘 지키면 사실상은 괜찮아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야 되잖아. 4.15 총선 때 투표했죠? 뭐 안 하시면 하여튼간 2,800만 명이 투표했어요. 그 다 지켰죠? 뭐 장갑 끼고 막 마스크 끼고 그죠? 막 2m 뛰게 하고 투표 2,800만 명 움직이는데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응. 그냥 코로나19는 쉽게 말하면 이 감염원을 만지고 이 점막, 눈, 코, 입을 안 만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긴 게 이제 비말 감염. 그러니까 요즘 2m라 그러는데 1m만 떨어져도 또 마스크 끼면 기침에도 기침을 심하게 하면 6m 날아가는데 마스크는 안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사실은 그 건물 지을 때 지진 강도 몇 도로 짓는 줄 알아요? 건물 7 조금만 더 써요. 7.5로 오라 그러던데. 7.5 건축사한테 내가 물어보면 7.5라 그러더라고. 우리 집도 아파트인데 7.5라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막 지진 우리 그때 대구 막 흔들리고 했었잖아. 그럼 왜 9로 안 짓지? 경제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댐도요 100년에는 한 번 무너질 도로 짓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그 안전행동 수칙을 충분히 지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어떤 우리가 일부의 위험성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사회적 연대감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잘못하면 또 굶어 죽잖아요. 코로나 같은 그런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다차원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치료제 개발하고 2차 유행은 제가 여담을 말씀드리면 저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물으면 신뢰되는 질문이 농담이에요, 농담. 제가 말해드릴게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치료제 개발이 당장 안 옵니다. 금년 내로 되고 있는 거 잘 안 됩니다. 이게 단계가 있고요. 우리가 또 이 코로나 말고도 뭐 당뇨병 치료제 개발 일단 뭐 뉴스 나온 거 있죠. 치료제 개발 뉴스 많이 뭐 5만 병 많이 들어봤죠. 그거 다 됐으면 난리 났죠. 빨라도 1년, 2년. 예를 들자면 에이즈 같은 경우는 아직 치료제 개발 없잖아요. 40년이 돈 엄청 넣는데도.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독감이 있어도 살았죠. 물론 독감보다는 좀 불편해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는 적응해 줘야 되는 면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적응해 줘야 되는 면도 있고, 그래도 뭐 코로나 19가 만약에 끝났다 하더라도 감염병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가 또 와요. 이런 데 대한 어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비난하거나 뭐 이게 막 분노하거나 남을 막 근데 왜 걸렸냐. 그분은 걸리고 싶어 걸렸겠어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
위로해줘요. 야, 너 왜 걸렸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안 그러면 지금 걸려서 나 본인도 좀 짜증나 죽을 판에. 그거는 마침 그 사람만 나쁘게 하는 거지만은 사회가 다 오히려 감염병에 대한 전염보다는 이 정서적 부정적 감정과 연대가 되지 않는 감정의 전염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녀 심리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또 연령마다 다르고,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요번에 이제 코로나 이 취약층이 되신 분들한테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희망 기부 릴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그럼 내가 안 내더라도 응원을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 또 내는 사람한테 또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자랑하냐, 이런, 그 자랑하는 문제가 아니죠. 요번에 취약층 중에 사실은 이제 중소상공이라든가 뭐 그 있죠, 뭐 그죠, 택배 뭐 돌아가신 막 난리는 너무 막 과로해갖고 그죠. 이런 분들 우리가 말로도 응원해 줘야 되지만은 정말 진짜 또 중소상공인데 물건을 사서 이 주면요 울어요. 뭐 별거 안 사줘도 울어요. 그럼 이게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물을 한 박스 사줬다. 돈은 얼마 안 돼도 그 사람 울어요.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신과 의사가 항우울제 주는 이상으로 효과가 있어요. 그 사람 용기를 얻어서 이제 막 일을 한다니까. 그러한 연대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주부예요. 물론 뭐 이제 여성 주부도 있고 남성 주부도 있을 수 있겠죠. 대개는 여성 주부가 많죠. 애 학교 안 가죠. 하여튼 다 집에 있죠. 밥하고 다 해야 되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제 활동적이었던 사람은 이거 견디기 힘들죠.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청년 남자들이 견디기 힘들어하죠. 일반적으로 청년 남자들이 청년 여자보다 견디기 힘들어하고요. 중년은 중년 남자보다 중년 주부가 힘들어하죠. 그런 면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이제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같이 우리 센터장님과 나눴는데요. 다시 말하면 환자분이 저한테 왔어요. 교수님,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 하겠어요. 헬스 하던 사람이에요. 무슨 운동합니까? 헬스장에 못 갑니다. 헬스장에 못 간다.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자연환기가 되는 장소가 잘 없고 뭐 기타 등등 이해가 돼요. 근데 운동을 왜 헬스장에서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수님이 왜 저러지? 그러면 내가 아니 밖에 가서 운동하면 되잖아. 산책하면서. 그러면 충분한 거리가 유지가 되면 마스크 안 끼고 혼자 해도 되고 얼마나 좋냐고. 헬스장 가고 마스크 끼고 안 가도 숨 답답한데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쉬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터널 시야라 그래서 이렇게 터널 보듯이 한쪽밖에 못 봐요. 굉장히 쉬운 거 옆에 걸 못 봐요. 와,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되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너무 우리가 볼 때 너무 당연한데. 예를 들면 이게 좀 다른 이야기인데 사기함 당해보셨어요? 사기 당하면 나중에 깨고 나면요 내가 부끄러워요. 도저히 당할 수 없으면 한 번 더 가버리면 그밖에 못 본다는 거죠. 포기.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우리 배 센터장님 오늘 오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지인이고 잘 알아요. 이제 취미가 자전거시잖아요. 자전거 대박 난 거야 지금. 코로나 입장 아니 이게 이걸로서는 제가 아까 전에 위닥터 위원회 한다 그랬잖아요. 화상으로 자문해 준 거. 뭐 대박 나서 내가 저게 하는 건 없지만은 어쨌든 봉사하는데 봉사가 그래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자꾸 좋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게 자전거는 코로나 시대에 장려해야 될 몇 안 되는 운동 중에 하나로서 충분히 해도 된다.
또 자전거 그거 이제 충분히 자전거 할 때 뭐 이렇게 2m 붙어서 달리는 경우 잘 없잖아요. 그럼 사실은 마스크 벗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산책을 이제 하거든요. 그럼 2m 떨어지는데 제가 마스크를 쓸까 벗을까? 제가 실제로 어떨 것 같아요? 실제로는 벗어도 돼요. 실제로는 2m 떨어지면 그 공기 충분히 마셔도 되거든요. 근데 써요. 왜냐하면 남이 실제로 그게 된다는 걸 이해를 안 해주니까 이상하게 보니까 그냥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더 안 보는 쪽으로 가야지. 네. 그러니까 뭐 자전거 좋죠. 자전거 굉장히 좋다는 말씀. 그러면 제가 대략적으로는 질문 주신 걸 한 것 같고요. 2차 유행은 이제 감염내과 쪽 사람들은 온다고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왔잖아요. 왔다가 이게 원래되면 여름에는 뭐 안 된다 했잖아. 근데 여름에 안 되는 건 아니고 이건 되더라 이거지. 이번에 우리가 다 처음 느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 유럽 갔다가 지금은 중남미하고 아프리카 가 있대요. 이게 다시 이제 후반기에 오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후반기에 원래 감기 있잖아요. 원래 감기, 원래 독감. 이거랑 섞여버리면 이 구별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고요. 요번에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실제로 메르스의 어떤 경험들이 우리가 많이 축적된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극단적으로 걸렸다 칩시다 그러면. 근데 이걸 리스크 위험성을 제로로 만들 수 없는 게 그랬다 지금 자전거 타면 안 되지. 자전거 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차 몰면 안 되지. 자동차 운전하다가 뭐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다 따져버리면 뭐 물건 뭐 옛날에 저 산풍 사고 났을 때 저한테는 불안하자 더 불안해서 교수님 병원은 안 무너집니까? 예전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했는데 산풍 사고 나고 난 다음에 봐야 무너졌잖아요. 이러니까 내가 할 말도 없고 그럴 수도 있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조그만 리스크로 해서 내 마음이 너무 상하는 것은 내가 행복을 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걸렸다 치면요. 코로나는 지금 사망률이나 이런 건 우리나라 이제 일단은 80%는 그냥 이제 무증상이거나 자기도 몰라요. 그냥 낫고요. 나머지 20% 중에도 사실 사망률을 따지면 괜찮아요. 자살률 사망률이 훨씬 높아요. 무증상자도 옮기나요? 네, 옮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은 이제 이게 2m 띄우기 이거 그 다음에 손은 언제 씻느냐? 씻을 때도 씻는 게 아니라 만질 때 씻어야 돼요. 특히 눈하고 코하고 입을 만지면 안 돼요.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코로나가 이 피부를 뚫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막이 눈, 코, 입이 점막이란 거예요. 점막이 들어가야지 이제 투입이 되는 걸로. 그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여기 지금 감염자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눈, 코, 입 만지기 전에 손 씻으면 돼요. 저 아까님이 아니면 저기 뭐지 오늘 갖고 오신 거죠. 손 세정제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것만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수님 미국 보이스에 갔네. 미국 보이스.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미국하고 우리나라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어려 선진국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자, 미국은요 의료의 연구라든가 이런 데는 선진국이 맞는데 일반 의료는 우리나라 의료진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는 감기 치료하는데 개원이 기준으로 그 의원 기준으로 3,000원 내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어른은 또 깎아주는 것도 있고 또 의료보험은 공짜인 것도 있고. 코로나로 이야기하면요. 코로나 만약에 폐렴이 됐다. 그럼 대강 한 1,000만 원 든대요. 그 다 의료보험이죠. 의료보험 있잖아. 우리나라 의료보험이잖아. 그럼 200만 원만 내면 그런데 그게 코로나로 확진 나잖아. 이것도 제로야, 제로.
검사비가 두 가지 하면 16만이고 뭐 그때 다르지 병마다 약간 다르지만 이제 상기도 하기도 하면 16만 원이고 하기도 하면 10만 원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뭐 할 수도 있고 코로나로 됐다면 공짜가 되고 또 의사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또 이제 무료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 폐렴 같으면 우리나라 돈은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들어요. 미국은 민간보험 없으면요 5천만 내가 다 내야 돼요. 돈 없으면 죽어야 돼요. 이런 말 하면 좀 못하지만 제가 이제는 미국에 이제 하버드 메디컬 의대 거기에 이제 연구원으로 뭐 잠깐 있었거든요. 애들 데리고 가서 그때 제가 제일 걱정했는 게 큰 병 날까봐. 왜냐하면 안 그래도 간 것만 해도 지금 돈이 쪼달리는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다행히 병원 안 가고 왔어요. 병원 안 가고 뭐 슈퍼 가고 그런 것 좀 많잖아요, 그죠? 알아서 자가로 약 살 수 있는 인도 있거든. 슈퍼 가면 다 돼 있어 가면 이제 의사니까 미리 사는 거지. 큰 병 안 나가고.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미국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이 의료 시스템 의료보험 제도는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계 최강이다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기술이 세계 최강이다 말씀드리고요. 사실 지금 의료진들이 지금 소진이 돼 갖고 완전 넉다운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응원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실질적 지원도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래야지 우리가 튼튼한 의료 안보가 되는 거예요. 의료 안보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우리 이제 조사에 의하면 의사들 힘들다가 대부분 나왔고요. 그래도 너 계속 이거 할래? 계속 이제 그 코로나 환자 볼래? 예스가 또 80% 있어요. 의사들 평소에 별로 존경 안 했죠. 여기 가서 어르신들 농담인데요. 하여튼 그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스크하고 손 씻기, 그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중요하다. 여전히 중요하다. 코로나19 불안, 우울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받아봤고요. 이제 자유 질문 코너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혹시 있으면 해드릴게요. 네, 마음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은 마음껏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좀 전에 이제 그 교수님 그 말씀하실 때 그 교육청이랑 이렇게 협약해서 그 학생들도 상담하고 뭐 선생님도 상담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요. 그 어제 저녁에 뭐 좀 진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시장님이 저 뭐 어떻게 잘못 그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뭐 우리나라에서 뭐 어른이라고 칭하셔도 될 만큼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하셨는데 안타까운 일을 선택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어른 정도의 역할을 하면 자기 것도 아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이 되질까 사실 그게 좀 더 걱정되거든요. 그분은 그런 나름대로 뭐 설득을 하고 내가 깨끗하려고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 후대에서는 어떤 영향이 되질까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지금 사단법인 한국생명연대 공동대표고요. 한국자살예방협회 정책위원장이고 이제 자살 예방 교육을 좀 전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청하고 하는 그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있고 자살 예방 교육을 이제 강의를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참 이런 말씀들은 우리 자살을 예방하는 입장에서는 지위고하나 어떤 부분에도 자살의 선택은 고인의 명복을 빌지만은 사실은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요즘은 이런 말을 하기도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우리가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내가 이쪽도 지지하고 저쪽도 지지하고 아무도 지지 안 할 수 있고 둘 다 지지할 수 있는데 이 잘못 말해버리면 이게 막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인데 그거는 사실은 좀 그거는 사실 사회적으로 특히 청소년들에 좋은 영향을 안 미치고요. 이미 이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면 사실은 이제 후 예방은 베르테르가 같은 게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게 뒤에 확 자살을 따라 늘어져요. 대표적인 게 그 2008년도인가? 2008년도일 거예요. 10월 1일인가? 8년도 10월 1일 날 최진실 씨가 자살했어요.
하루 종일하고 막 일주일 내내 틀어져 버려요. 베르테르 효과로 두세 배 뛰어버렸어요. 코로나도요. 또 다른 코로나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사회적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인간은요. 누구나 트라우마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에는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너무 해버리면요. 사실은 이제 앞에 걸 살릴 수는 없으신데 방역의 태도나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앞서 교수님께서 이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구 경북 희망 기부 챌린지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요.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시민분들과 또 우리 전 국민들을 위해서 이 챌린지에 대해서 독려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챌린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미리 뭐 말씀을 다 드렸네요, 그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의료봉사 갔다 오고요. 신체적으로 조금 딸렸어요. 힘들었는데 마음적으로는 좋아요. 누가 뭐 칭찬해주고 안 칭찬해주고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의사가 된 게 잘 됐다는 어떤 그런 자부심, 자존감, 대구 시민으로서 대구 고향이 된 어떤 나의 역할, 또 하나는 내가 또 좋았던 게 제가 정신과 의사잖아요. 이걸 코로나 보면서 정신과가 이렇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았다는 거 자존감이 높아서 너무 좋았고요. 대구의 리더들은 적어도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을 기부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주는 그것이 제가 봉사하면서 체력적으로 소모한 것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내가 좋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런 연대감을 주는데 참여하는 것이 우리 대구 경북의 리더라면 그게 그분이 자존감에도 좋고 우리 대구 경북의 자존감에도 좋고 대구 경북 연대감에도 좋은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켜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역 중심 언론인 매일신문이 그걸 이제 했다는 건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 뭐 요번에 이 힐링 토크 콘서트 요즘 이런 거 인기 없어요, 솔직히. 이런 거 아무도 안 봐요. 중요한데 안 봐요. 뭐 이제 막 요즘은 막 정치적으로 막 싸우고 이런 거는 막 유튜브 막 확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확 넣는다 그러는데 이러한 어떤 관심의 영역에서 좀 낮은 부분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매일신문이 오늘 힐링 토크 이런 거 멘탈 데믹, 멘붕 온 거잖아요.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거. 저도 대구에서 코로나가 먼저 굉장히 심하게 왔기 때문에 이걸 하고 희망 기부하는 것은 매일신문이 대구의 중심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 한다. 그런 면에서 뒤에 촬영하시는 분도 매일신문이 있기 때문에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한 말씀 드리면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일단 함께 해주신 분께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은 저희들 굉장히 제한된 인원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한다고 그러놓고 사람을 팍팍하게 채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를 포함한 우리 인간은 누구든 트라우마를 갖고 삽니다. 작고 크고의 문제고요.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도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작고 크고의 문제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다른 거 하나 좀 이야기할게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김민정 우리 아나운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희 가족. 그 한 명만 집어 한 명. 아, 그래요? 엄마요. 우리 김민정 아나운서 이제 아버님에게는 비밀로 해줘야 돼요. 아버님이 농담을 한 거고요. 제가 어떤 사람이 김민정 아나운서에게 지금 영하 한 30도 할까? 영하 20도. 20도에 너 2시간 동안 밖에 서 있으라 그랬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안 좋죠.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그런데 김민정 아나운서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랑 예를 들어 10년을 헤어진 상태인데 물론 안 헤어졌지만 헤어진 상태인데 너 영하 20도에 2시간 서 있으면 어머니 만나게 해줄게. 그런 다음에 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영하 20도라는 환경은 똑같아요.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개인도 트라우마가 있고 사회나 국가도 트라우마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대개는 어떻게 되냐면 PTSD,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 그래요. 트라우마가 이제 정신과 용어인데 큰 스트레스라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대개는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지만은 우리가 개인도 외상이 트라우마거든요. 대개 외상을 받으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사회도 마찬가지. 그건 아까 전에 영하 20도를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 저는 저를 포함한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분들이 또 우리 사회가, 대구 사회가 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트라우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이 아닌 외상 후 성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른 힘을 딛고 항상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성장이 있는 거예요. 외상 후 성장이라고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라고 이 용어를 우리가 잘 안 들어봤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많이 들어봤는데 외상 후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를 많이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 후 우리 개인이나 우리 사회나 대구시나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스트레스 반응이 아니라 코로나19 성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일상이 잠시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전 국민분들이 많은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잠시 바빴던 우리 일상에 휴식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건강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일상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힐링 토크 콘서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악수 안 하고 그냥 손을 흔드는 걸로. 고맙습니다. 네.